자, 재무설계개론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서는 재무설계 개론 관련해서 전반적인 얘기를 좀 나눴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재무설계가 왜 필요한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쭉 했어요. 그쵸? 그래서 재무설계가 필요한 이유는 뭐였어요? 저출산과 고령화 시대를 맞이해서 그다음 금융 환경이 변하고 경제 환경이 변하고 변하다 보니까 그리고 벌어서 이제 쓰는 기간. 과거 같으면 벌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60이 청춘이다라고 얘기하지만 옛날에는 60대시면 TV에 나왔었거든요. 지금 이 얘기를 들으시는 분들은 아마 의아해할 수도 있지만 아주 오래전도 아니에요. 바로 얼마 전에만 하더라도 장수만세 프로그램이라는데 60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자, 손녀, 자식들하고 같이 나와서 파티, 지금 말로 얘기하면 쇼를 했어요. 파티를. 그러면서 오래 살아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했었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아마 60에 나 환갑이다라고 잔치한다고 손님 초대하면은 아마 좀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을 거예요. 그렇죠? 그 정도로 급격하게 변화가 되면서 과거에는 이랬었죠. 이만큼의 돈을 이 기간 동안에 돈을 벌어서 퇴직을 하고 요 기간 동안 사시고 가셨어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수입을 버는 기간은 줄어들었어요. 근데 사는 기간은 늘어났죠. 그렇죠? 이 기간이 왜 줄어들었을까요? 이 기간이 간단히 보면 과거에는요. 경제 발전을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급격한 경제 개발 시대였고 그렇기 때문에 중고등학교만 나와도요. 고등학교 정도만 나와도 괜찮은 직장에 들어가서 자기의 삶을 유지할 수 있었어요. 대학을 굳이 안 나와도 충분한 취업의 기회가 있었다고요. 고도성장기였기 때문에 일손이 부족했으면 부족했지. 그래서 근데 지금은 어때요? 대학을 나와도 답이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2학년이나 3학년 학생들 제가 만나서 얘기해 보면 무슨 고민을 해요? 취업이 안 될 것 같으니까 대학원 가겠다는 고민을 해요. 그럼 대학원생들 만나서 얘기해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그 학생들 자체도 취업이 쉽지 않으니까 이제 대학원까지 나오면서 이제 버텼는데 이제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군대에 가야 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그럼 군대까지 제대하고 나왔어.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돼? 이제 취업 준비 시험 봐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공무원 시험을 봐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공무원 시험들을 많이 봐요. 공직에 진출해야 되겠다. 어느 나라든지 기업체에 취업하겠다라는 비중보다 공직에 취업하겠다라는 비중이 젊은 사람들이 커지게 되면은요, 이 나라는 발전할 수가 없어요. 그냥 정체되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취업 기회는 더 없어지는 거죠. 왜? 기업이 활성화가 돼야 취업 기회가 늘어나고 성장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젊은이들이 이제 어디로 넘어가요? 그냥 공직에 머물겠다. 저는 경찰 공무원 시험 보고요. 그냥 공무원 시험 보고요. 이게 최고예요. 철밥그릇 얘기를 하죠.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점점 어떻게 돼요? 경제는 안 좋아지고 그래서 돈 벌 수 있는 기회는 적어지는데 생활이 윤택해지다 보니까, 그죠? 예. 지금 현재는 사시는 집에 하수도 없으신 집 없죠? 그쵸? 예. 수도 기본적으로 다 있잖아요. 주변에 병원 다 있죠? 그죠? 상하수도 시설만 제대로 갖춰져도요, 사람의 평균 수명이 25에서 30년 늘어나거든요. 병원이 생기면 한 10년 정도 평균 수명이 늘어나요. 우리 아프리카나 이런 데 가서 가장 먼저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가장 신경 써서 많이 하는 게 뭐예요? 예, 물 개선이잖아요, 물. 그렇죠? 주변 환경 개선 중에서 물이거든요. 이것만 돼도 사람의 평균 수명은 이 정도 늘어나요. 물론 25에서 30, 사람마다 저건 틀려요. 연구한 결과는 틀리지만 제가 판단하기는 이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주변 환경이 개선이 되면서 많은
수명이 늘어난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그게 제일 먼저 나타난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제일 먼저 나타난 나라가 당연히 선진국이라는 나라들이 가장 먼저 이걸 경험을 했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선진국이란 나라에서 이렇게 사람이 저출산이 일어나고 기대수명이 길어지고 하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 이러면서 이 나라에서 국민들이, 금융소비자들이 뭐를 이제 추구하겠어요? 원금 보장되는 상품이 아닌, 그쵸? 네, 투자 상품을 당연히 추구하겠죠. 전 시간에 얘기했었던 그 이유 때문에 이런 부분을 추구를 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금융기관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금융 전문가들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뭐가 생긴 거예요? 뭐가 생긴 거예요? 초창기에 봉이 생긴 거죠. 예. 봉이지 완전히 뭐, 그렇죠? 예. 시샘말로 봉이에요, 봉. 왜? 금융 지식은 없어. 그죠? 금융 지식은 없어. 근데, 리스크는 부담을 하겠대. 또는 리스크 자체를 부담하는지조차도 몰라. 왜? 상품이 구조가 복잡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몰라. 근데 말은 잘 들어. 이런 거 하시면 좋아요 하면, 아, 믿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믿고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뭐가 돼요? 금융소비자의 권익이 떨어지겠죠. 그렇죠? 자, 배경은 이거예요. 배경은 이거. 재무설계라는 부분에 있어서 CFP라는 부분, 국제재무설계사라고 하는 CFP지. AFP는 그 이후에 이제 한국에서 만들어진 거고요. 그거 예비 과정으로 국제재무설계사 또는 재무설계라는 게 시작이 된, 그래서 CFP 보도에 의해서 CFP가 시작이 된 이유가 이거예요. 이거. 미국에서 금융소비자들이 제대로 된 상품에 대한 컨설팅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더라. 야,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야, 이거 짱인데 이 시장에서 그냥 거저먹을 수 있겠다라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그렇지 않고 생각을 제대로 하고, 야,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좀 개선의 여지가 좀 있다. 우리가 이렇게 상품을 고객들한테 팔아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거.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 얘기가 재무설계사의 역사예요.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자, 15페이지에 맨 첫 번째 줄에 우리나라의 재무설계가 정착한 지 20년 되어 간다. 바로 밑에 13번째로 도입됐다. 여기서 13은 중요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1960년대 말 미국에서 시작된 재무설계를 세계에서 13번째로 도입한 게 우리나라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문성과 윤리성을 겸비한 개인금융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과정이 이제 시작이 된다라는 거야.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몇 번째로? 13번째로 이 제도를 도입을 했다라는 거죠. 자, 동그라미 1번에 재무설계 발전 과정입니다. 1969년에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1969년도에 13명의 금융정무가 모여서 야, 이거는 아닌 것 같다.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있다. 고객의 충실 의무에 육각해서 우리는 뭐를 해야 된다? 예, 제대로 된 컨설팅을 해야 된다라고 느끼고, 그러면서 거기서 4줄 정도 내려가서 보시면 고객의 이익보다 판매자의 이익을 더 중시하는 판매 문화가 주류인데 이거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협회 설립을 하죠. 그게 바로 밑에 13인의 전문가들은 국제 FP 협회, 즉 IAFP라고 하는 걸 설립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가 이제 CFPA, AFPK 시작이라고 보시면 돼요.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그래서 여기서는 뭐가 중요해요? 13인의 금융, 똑같이 14입니다. 그쵸? 우리나라가 13번째로 도입이 됐고요. 13명이 모였고요. 그래서 최초에 설립된 게 보다 국제 FP 협회였다라는 거고요. 한 페이지 넘겨서 보시면, 자, 이러하게 쭉 노력을 하면서 이제 어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장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죠? 확장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서 두 번째 줄에 1971년도에 미국의 콜로라도주에 있는 재무설계 대학을 설립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안 되겠다. 이거를 체계적인 교육 체계를 통해서 우리가 재무설계라는 부분을
제대로 된 재무 설계로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대학 설립을 하는 거예요. 그게 71년도에 대학 설립을 하면서 거기에 바로 밑에 CFP 자격 과정의 초기 표준을 제정을 해요. 즉 1971년도 재무설계 대학이 만들어지면서 그러면서 CFP 관련되는 과정의 초기 표준이 제정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73년도에 졸업생을 배출을 하죠. 71년도에 만들어지고 73년도에 첫 졸업생을 배출을 하고 이러면서 이제 또 그런 와중에 자격표장 등록을 해요. CFP 자격표장 등록을 하고요. 특허청에 등록을 하고 그래서 이게 상표화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첫째 시간에 우리는 이런 얘기 했었죠. 그 윤리 쪽에 보시면 AFPK 자격표장에 대한 즉 배지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배지를 어떻게 모양을 만들고 그다음에 이 배지는 아무나 달 수 없고 그리고 이 배지를 변형해서 쓰지 못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이 이제 특허가 돼서 그런 부분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시행이 되고요. 그러면서 상표화가 되고 그리고 바로 밑에 같은 해에 ICFP라는 부분이 창립이 되고요. 그러면서 2000년에 그러니까 2000년에 이르러서는 이제 최근으로 온 거죠. 2000년대에 와서는 IAFP하고 그러니까 초기에 설립됐었던 앞에 페이지에 넘겨보시면 13인의 전문가가 국제 FP 협회를 만들었다 그랬죠. 그 국제 FP 협회인 IAFP와 그 다음에 콜로라도 대학의 재무설계 대학서부터 쭉 진행이 돼서 새로운 게 만들어진 ICFP라는 게 만들어졌는데 이게 합쳐져요. 합병이 돼서 FPA라는 게 생겨요. 우리도 협회 KFPA 이렇게 되거든요. 요 FP 협회라는 부분이 이제 생기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합쳐져서 요렇게 생기게 되는 과정을 지금 이제 여기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국제 FPSB가 탄생을 해요. 요거하고 별개로. 여기에서 이제 또 파생이 되는 거예요. 요건 이제 미국의 얘기고, 미국에서 이렇게 움직였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럼 이제 우리는 한국이잖아요. 그쵸? 예, 우리는 이제 여기서부터 CFP 보더가 이제, 국제 FPSB가 발족을 하고요. 그래서 첫 번째 줄에 보시면, CFP 보더는 CFP 자격 인증자로 대표되는 전문적이고 윤리적인 재무설계 서비스의 가치를 홍보하고 공공의 이익을 돕기 위한 비영리기관으로 1985년도에 창설을 해요. 그래서 CFP 보더 1985년 요건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근데 옛날에는 이런 시험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요즘은 조금 출제 빈도가 떨어지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볍게 이런 거 정도 알아두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86년도에 자격표장이 재무설계대학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아까 재무설계대학에서 CFP에 대한 기본 표준을 제정을 했고, 그 다음에 상표나 이런 CFP 상표나 이런 부분에 대한 특허권이 이제 발생했다라고 얘기했죠. 근데 그게 넘어와요. 이제 재무설계대학 쪽에서 그걸 적어놓고 있는 거예요. 86년도에 CFP 자격표장은 재무설계대학으로부터 CFP 보더로 넘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CFP 보더가 교육훈련, 재무설계 업무의 전문성 확보 등 자격 인증자 양성을 위한 전반적인 역할 수행을 한다. 즉 CFP 보더에서 하는 일은 뭐예요? 전문성 확보와 자격자 인증 양성, 자격 인증자 양성이에요. 그래서 이런 역할을 수행하게 되고요. 바로 밑에 CFP 보더는 능력 있는 CFP 자격 인증자를 양성하고 교과 과정의 틀을 개발해서 제시하고 이렇게 하면서 바로 밑에 줄에 보시면 개발을 여러 가지 해서 91년서부터는 CFP 자격 시험에 종합 시험을 도입했고요. 그래서 그리고 12년도에 교육 프로그램에서 캡스톤 코스를 도입해서 CFP 자격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 이 코스를 이수해야 된다. 라는 부분들. 그래서 요게 AFPK하고 CFP가 좀 달라요. 근데 AFPK 시험에 왜 CFP 얘기를 해요가 아니고 CFP를 따기 위한 과정이 AFPK 과정이기 때문에 CFP서부터 이렇게 흘러들어오는 부분들을 이해하지 못하면 뒤에 가서 시험 문제 못 풀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가 이제 CFP 보더가 탄생을 하고요.
그러면서 나번에 국제 CFP 평의회라는 게 설립이 돼요. 자, CFP 보더라는 게 만들어졌는데, CFP 보더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생기냐면, 국제 CFP 평의회라는 게 여기에 부속기관으로 생기는 거예요. 부속기관으로. 여기에 부속기관. 이 부속기관으로 해서, 그러니까 CFP 보더 밑에 요 부속기관이 생겼다가 요게 이제 독립을 하게 되는 과정을 지금 또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나번 국제 CFP 평의회 설립 바로 밑에 보시면 CFP 보더는 1990년에 국제 CFP 평의회를 설립하고, 그죠? 여기서 또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게 요 국제 CFP 평의회를 설립을 했어. 그럼 여기까지는 뭐란 얘기야? 미국 안에서 움직였다는 얘기예요. 미국 안에서 움직였는데 미국 이외에 어떤 나라가 들어와야지 국제가 되잖아. 그쵸? 미국 안에서만 움직이면 국내지 국제가 아니거든. 여기 최초로 들어오는 나라가 호주가 들어와요. 그래서 요 호주라는 단어는 중요하죠. 호주가 첫 번째 회원국이에요. 우리나라는 13번째 회원국인 거고요. 그리고 바로 밑에 그 다음에 그러니까 2번서부터 12번까지는 중요하지 않아. 호주가 중요한 거고요. 우리가 13번째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2000년 기준으로 12개 가입국의 만장일치로 회원국이 됐어요. 그래서 CFP 평의회 회원국이 됐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13번째, 호주가 첫 번째고요. 한국이 들어간다. 그 다음에 국제 CFP 국제 FPSB의 탄생. 자, 요렇게까지 갔다가, 요게 국제 FPSB로 독립을 해요. 이렇게 이제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여기하고 이렇게 끊어져서. 그래서 미국에 그대로 남아있고, 미국 이외에, 그쵸? 미국 이외에, 이외를 또 이렇게 쓰니까 좀 이상하죠. 그쵸? 한국어가 섞이니까, 미국 외에는 이렇게 갈라져요. 그걸 지금 적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줄에 보시면 2003년도 4월에 호주 시드니에서 개최된 국제 CFP 평의회에서 미국 CFP 오더의 부속 조직이었던 국제 CFP 평의회를 분리하자라는 의견이 나오고요. 야, 이거 이렇게 분리하자. 조직이 너무 커지고 하니까 분리하자. 뭐 이렇게 했겠죠? 그렇게 해서 바로 밑에, 필라델피아에서 개최된 CFP 평의회에서 국제 FPSB를 만들기로 결정을 해요. 국제본부 명칭을. 그리고 2004년도 5월에 법인 등록을 하죠. 비영리 법인으로 법인 등록을 해요. 그래서 2004년도 5월에 이제 국제 FPSB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여기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국제 FPSB는, 자, 여기서는 줄거요. 국제 FPSB는 CFP가 보유하고 있던 CFP 자격 표장에 대한 지적 소유권 중 미국을 제외한 다른 지역의 재반 권리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해요. 즉, CFP 보더는 미국 자격을 그대로, 미국 자격을 따려면 CFP 보더와 관련이 있는 거고요. 미국 이외에 대한 부분은 뭐다? 예, 국제 FPSB가 관할한다. 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제 갈라지는 거죠. 예, 미국과 미국 외로 갈라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미국은 CFP 보더, 그 다음 국제 FPSB. 이렇게 갈라졌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바로 밑에 2004년도, 이거 여기서는 날짜는 뭐 중요하지는 않고요. 정식으로 국제본부로 업무를 개시했고요. 미국을 제외한, 요게 중요하죠. 모든 회원국의 CFP 자격 인증기관은 국제 FPSB가 제정하는 국제 표준과 지침에 따라서 전문 교육, 시험, 경험, 윤리. 자, 여기서 뒤에서 나오겠지만 교육, 시험, 경험, 윤리죠. 여기서 AFPK는 경험이 빠져요. CFP는 네 가지를 다 겸비해야 되는 거고요. 뒤에서 나올 겁니다. 다시 한번 할 거예요. 근데 AFP는 세 가지만. 그래서 시험 봐서 합격하고, 그 다음에 교육받고 시험 봐서 합격하고 나서, 그 다음에 윤리. 학점 따면, 윤리 관련해서 문제가 없으면, 이렇게 되는 거고요. 실무 경험까지 포함하는 게 이제 CFP다.
그래서 맨 밑에 줄에 보시면 CFP보다는 미국 내의 자격을 그대로 독자적으로 유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CFP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 가끔 하거든요. CFP는 미국 자격이에요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자세히 들어가서 보면은 CFP 보더에 관련되는 부분으로 해서 미국에서 따는 것이 여기가 관련되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미국 외에는 국제 FPSB가 관련이 되는 거죠. 그 다음 국내 도입입니다. 국내 도입 쪽. 자, 재무설계 국내 도입 쪽을 살펴보게 되면 쭉 보시면은 이게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냐면 앞쪽에서 나오는 얘기들은 뭐냐면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점점 나라가 먹고 살만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개인의 금융재산이 늘어나고 근데 저출산으로 가고 이러다 보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선진국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한국에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금융상품을 고객한테 투자위험상품을 판매하는데 조금 더 깊이 있게 얘기하면 제가 금융기관 30여 년을 다녀온 경험으로 얘기하면요. 초창기 투자상품 나왔을 때 고객한테 판매할 때요. 판매하는 사람도 이 상품이 뭔지 모르고 팔았어. 그런 분들이 상당 부분 있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저 믿고 해보세요. 좋은 상품이에요. 괜찮은 상품이에요. 걱정 마세요. 끝이었어요. 상품 설명이 다야, 이게. 아유, 괜찮아요, 이 상품. 믿을만해요. 정말, 저도 한대니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 그럼 믿고 한번 해볼까요? 저 믿으시면 돼요. 이게 상품 판매의 다였어요. 초창기. 이러다 원금 손실 나고, 투자 손실 난 거 보전 안 되고, 하면 이 손실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요? 판매한 사람이 지는 게 아니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한국에서도 이런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이건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CFP 제도를 도입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두 번째 단락에 보면 맨 밑에 줄에 줄 한번 긋죠. 은행, 증권, 보험 등 각 금융 각 영역의 사이의 높은 장벽이 낮아지기 시작하면서 업종 간 경계가 희미해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국내에 도입하게 된 배경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단락의 맨 밑에 줄. 외환 위기는 금융업계의 관심을 기업에서 가계로 돌리는데 역할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맨 밑에 줄에 맨 밑에 단락의 첫 번째 금융 소비자라는 개념은 금융업계에 큰 변화를 일으켰고요. 맨 밑에 줄에 전문성과 윤리성을 갖추고 재무설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인력 확보가 절실하게 요구됐다라는 거죠. 이걸 그대로 이어서 설명을 드리게 되면 어떤 얘기가 되냐면은 은행, 증권, 보험 등의 장벽이 낮아졌다? 그럼 좋은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는데 대출에 대한 지집 장벽이 낮아지면 좋은 거죠. 그건 대출의 문턱이 낮아지면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근데 그것도 좋은 건 아니에요. 대출을 쉽게 받으면 또 소비 문화가 너무나, 그렇죠? 과소비 문화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 이거예요. 옛날에는요, 지금하고 다르게 은행은 적금하고 예금만 팔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신탁 정도. 근데 일반 고객들은 신탁은 거의 몰랐고 적금하고 예금만 팔았어요. 그러니까 고객이 은행을 방문하셔서 원금 손실이 나는 상품을 가입할 확률이 제로였어. 솔직히 얘기하면. 왜 그 상품 자체를 안 팔았으니까. 왜? 그 상품은 누가 팔아야 돼? 증권사 또는 물론 보험사에서는 원금 손실 나는 일찍 해지하면 원금 손실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은행에서 와서 보험에 가입한다는 건 옛날에는 꿈도 못 꾸는 얘기였고 은행에서 증권펀드 판다는 건 꿈도 못 꾸는 얘기였거든. 근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을 해요. 세계화 그리고 국제화. 그렇죠? 이게 다른 말로 국제화. 세계적인 금융기관들은 다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가 문제가 돼? 금융기관의 규모의 경제가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장벽을 낮췄어요. 그래서 은행에서 펀드나 집합투자 상품이나 파생 상품도 다 팔고요. 그 다음에 보험 상품도 다 팔고 하게
문턱을 낮췄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객이 은행을 방문했을 때 원금을 손해볼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은행에서 이 상품을 왜 들여서 팔까요? 이 아이들보다는 마진이 월등히 좋기 때문에 그래요. 손실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요? 고객이 져요. 수수료는 누가 먹어요? 은행이 먹어요. 근데 이 아이보다 월등히 높아요. 10배, 20배 높아요. 그럼 여러분들 같으면 이거 팔겠어요? 안 팔겠어요? 당연히 팔지. 그렇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그냥 팔아 얘기하는 거야. 제대로 된 상품 프로세서는 안 갖춘 상태에서 초기에 팔아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나중에 이제 뒤에 가서 배우시겠지만, 뒤에하고 이제 윤리 쪽에서 배우시겠지만은 상품 판매에 대한 금융 소비자 관련되는 윤리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 책도 맨 뒤에 보면 금융 소비자 관련되는 부분이 나오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또 그거에 대한 얘기를 미리 이제 요 앞에서 이제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생기게 되고요. 그다음 금융위기가, 외환위기가 생기게 되니까 외환위기 때 금융기관 부도난 데 많았죠? 그렇죠? 은행도 무너졌잖아요. 왜? 기업 대출해줬는데 기업이 어떻게 했어? 예, 부실경영했거든. 근데 그 부실경영한 회사를 믿고서 은행에다 대출해줬거든. 그러니까 그 회사가 망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행도 당연히 망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공적 자금 들어가게 되고 뭐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눈을 돌렸죠. 야, 기업만 집중해서는 도저히 생존할 수가 없다. 기업 금융에서 어디로 바꾸자? 개인 금융으로 바꾸자. 그러면서 이게 활성화된 거예요. 프라이빗 뱅크라고 하는, 그러니까 PB 영업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래서 뭐 프라이빗 뱅킹, 프라이빗 뱅커 뭐 이렇게 이제, 그쵸? 이제 단어가 어마무시하게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PB 센터라는 게 생기게 되는 거고, 그쵸? 센터라는 게 만들어지고, 이제 VIP 센터라는 거, 뭐, 그래서 뭐, 골든센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쫙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거기서 못 팔겠어. 정기예금 적금 안 팔 거 아니야. 그쵸? 못 팔아요. 예. 파생상품, 투자상품, 아니면 뭐 금, 뭐 이런 거 팔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수수료가 훨씬 높으니까 당연히 많은 돈을 벌어주게 하는 고객이니까 당연히, 케어도 잘하겠죠. 그렇죠? 그런 형태로 가는데, 문제는 그런 형태로 가는 게 뭐의 문제로? 예, 금융 소비자 보호에 대한 문제로 귀결이 되는 거예요, 한국에서도. 그러면서 뭐가 문제가 된다? 이제 한국도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의식이 있으신 분들이 모여서 이제 한국 FP를 창립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9페이지에 보시면, 네 번째 줄에 2000년 4월 한국 FP협회, KFPA죠. 우리가, 요거는 넘어가도 되겠다, 그죠? 그래서 2000년도 4월에 한국 FP협회가 창립을 하게 되고요. 한국 FP협회는 미국의 CFP 보도와 2000년 6월에 업무 제휴를 맺고, 그래서 도입을 하는 거죠. 자격 인증 제도와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을 해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국내 자격 인증 제도. 요거 시험에 굉장히 자주 나오는 파트예요. 첫 번째 줄, 국제 FPSB의 권고를 받아서 2004년도에 분리를 합니다. 한국 FP협회라는 게 창립이 됐지만 여기서 인증과, 그러니까 시험과 인증, 그 다음에 회원관리. 이걸 분리를 해요. 그래서 이게 시험 인증 체계, 그 다음에 시험 관리 체계, 요 두 가지를 분리를 해서, 한국 FP협회는, 협회는 이제 시험 자격을 따신 분들, 그렇죠? 예, 이게 회원 관리를 담당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FPSB는, 한국 FPSB에서는 이제 인증, 시험 뭐 이런 걸 이제 주관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AFPK 자격 시험 관련돼서 딱 들어가게 되면 이게 뜨죠? 한국 FPSB가 뜨죠? 예. 이게 안 떠요. FP협회라고 안 뜹니다. 이렇게 뜨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 시험을 패스를 하고 그 다음에 가입을 하게 되면 그다음에 여기 들어가서 이제 뭐 발간되는 신문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소식지도 들을 수 있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국제 FPSB가 제시하는 자격인증 글로벌 스탠다드를 위해서 국내 자격 인증은 한국 FPSB
그래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재무설계 금융전문가의 역량 강화, 뭐 윤리성, 그래서 계속교육 뭐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교육들은 한국 FPSB 협회가, 한국 FP 협회가 담당을 하게 되는 거죠. 바로 밑에 국제 FPSB가 제시하는 CFP 자격 인증 요건, 그렇죠? 교육 4가지죠. 시험, 경험, 윤리.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 바로 밑에 교육 과정을 수료하고요. 그러니까 다른 자격 인증 과정하고는 좀 달라요. CFP나 AFPK는 의무 교육 이수 시험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 여러분들이 강의를 제대로 안 들어서나 그냥 틀어만 놓는 것까지는 뭐 물론 상관없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공부가 안 되죠. 근데 아예 처음에 이런 교육과정 이수를 안 하고 나 책 사서 시험 보겠다라고 하는 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의무 이수 과정이 있고요. 그다음 그 교육과정을 통해서 교육을 받고 시험을 보고 그다음에 이제 인증 절차에 거치는데 CFP는 거기에 뭐까지 있어야 돼요? 실무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CFP 자격 인증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합격자인 거죠. 예. 자격 보유자가 아니고 합격자인 거예요. 합격자. 그랬다가 나중에 이제 실무 과정을 거치게 되면 CFP에 대한 인증을 받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A 과정은 그런 게 없어요. A 과정은 바로 밑에 보시면 맨 밑에서 네 번째 줄에 CFP 입문 과정이기 때문에 3E예요. 교육 시험 윤리 요건을 충족하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요거 나오죠. 호주하고 일본은 예비 자격으로 AFP 제도가 있고요. 그다음 한국 같은 경우는 AFPK라고 하는 얘기는 코리아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AFP 제도가 있고 미국과 캐나다 등 일부 회원국은 AFP 자격이 없으니까 모든 나라가 CFP를 따기 위해서는 AFP가 있어야 된다가 아니에요. 네, 그 있는 나라도 있고 없는 나라도 있다. 특히 없는 나라보다 호주와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는 있고 그 다음에 미국과 캐나다 등 일부 회원국은 없다. 여기서 나라 정도는 알아두시는 게 낫겠죠? 그 다음 재무설계사에 대한 이해 부분 한번 볼까요? 자, 재무설계사에 대한 이해 부분을 좀 살펴보게 되면 재무설계사는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태까지 얘기는 들었어요. 자, 금융환경이 변화하고 저출산이고 그 다음에 제대로 된 상품을 제대로 된 고객한테 안내를 하고 그 다음에 고객의 인생의 재무적 비재무적 준비를 제대로 컨설팅하기 위해서 재무설계사라는 게 있다. 그건 알겠다. 그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자라는 거죠. 자, 재무설계사가 누구냐? 첫 번째 줄에 재무설계사는 줄 긋고요. 바로 밑에 줄에 줄 그으세요. 재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다. 그 다음에 그 옆에 재무설계사에 대한 개념이 확고하게 자리 잡게 된 것은 한국 FP협회의 설립과 함께 이거 중요하겠죠. 그렇죠? 설립과 함께 선진국의 금융소비자로부터 가장 높은 신뢰를 얻고 있는 CFP제를 도입, 추진되면서부터다. 우리의 정체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CFP와 AFP의 정체성이거든요. 이게.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정의를 살펴보겠습니다. 재무설계사의 정의. 자, 줄 긋습니다. 재무설계사에 대한 법적 정의는 없으나 국내에서는 일반적으로 AFPK와 CFP 자격 인증자를 재무설계사로 지칭하고 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있어요. AFPK 이렇게 요걸 그냥 AFPK라고 안 쓰고 요걸 붙였죠. 그렇죠? 이게 자격 표장 사용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에요. AFPK는 대문자로 써야 되고 그 다음에 R. 요런 게 이제 시험에 나온 거예요. 나중에 이제 윤리 쪽에 가서 이제 우리가 또 보게 되면 요런 거 하나하나가 시험에 나오는 거니까 지금 눈여겨 받으면 다음에 이게 그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단어 끊어서 나갈 거예요. 줄 그세요. 동그라미 치세요. 바로 밑에 금융주치의. 바로 밑에 재무전문가. 그리고 쭉 내려가서 보시면 맨 밑에 줄에 다른 전문가와의 협업을 하는 경우도 있어서 이때 역할이 21페이지의 맨 위에 줄에 코디네이터.
그래서 바로 밑에 줄에 보시면은 줄 긋습니다. 재무설계사는 금융상품을 판매 관리하는 세일즈맨이 아니고요. 고객의 삶 전체를 아우르는 계획을 세우고 실천 방안을 종합적으로 모색하는 재무 전문가. 자, 여기서 코디네이터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이해가 안 가실 텐데 한번 볼게요. 이게 나중에 이제 윤리 쪽에서 해당하는 시험 문제랑 연관이 되는 거니까. 자, 제가 얘기하는 모든 거는 여기서 그냥 재미있게 농담을 하는 것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그렇지 않고 진지하게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가볍게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전부 다 사실은 7권의 책 시험 안에 들어가 있는 얘기들을 제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듣다 보면 어느 파트에선가 그 얘기 들었어. 그게 이거구나. 라고 할 수 있게 제가 일부러 그렇게 교육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다양한 얘기들을 섞어서 얘기하는데 모두가 시험에 관련되는 이야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코디네이터가 하는 일은 조율이잖아요. 간단히 보면 조율이거든요. 자, 재무적 문제는요. 변호사가 필요할 수도 있고요. 세무사가 필요할 수도 있고요. 그쵸? 보험 전문가가 필요할 수도 있고요. 투자 전문가가 필요할 수도 있고요. 부동산 전문가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뭐 간단하게 이렇게 한번 보죠. 그러면 제가 현업에 있을 때 했었던 역할이 제가 CFP니까 역할이 코디네이터 역할이었거든요. 그럼 저를 기반으로 해서 테이블이 이렇게 있으면 제가 센터에 가 있고 이렇게 각각의 전문가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에 고객이 같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고객은 따로 뭐 문제만 제시해주고 가셨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변호사인 분은 법에 대해서만 전문가예요. 세무사는 세금에 대해서는 전문가죠. 보험은 보험상품에, 투자는 투자상품에, 부동산은 부동산에 대한 전문가예요. 이분들이 근데 전체를 다 내용을 파악하지는 못해요. 그 역할을 누가 하는 거예요? AFPK 또는 CFP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금융주치이기도 하고요. 재무설계사이기도 하고 코디네이터이기도 한 거예요. 왜? 우리가 투자 설계도 배우고요. 위험관리도 배우고요. 부동산 설계도 배우고요. 상속 설계도 배우고요. 그 다음에 투자 설계도 배우죠. 그렇죠? 은퇴 설계도 배우죠. 그렇죠? 그걸 다 배우는 이유는 이 모든 사람들, 이 모든 전문가들과 원활하게 소통을 하고 그거에 대한 지식을 기반으로 그림을 그려주고 재무 설계를 제대로 해주기 위한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죠, 코디네이터. 그래서 혹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의 역할이다라고 얘기할 정도의 역할을 하는 게 재무 전문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바로 밑에 보시면 재무설계사는 금융교육, 그래서 바로 밑에 뭐라고 돼 있어? 재무설계사는 고객의 금융교육 전문가이기도 하다. 그리고 그 다음 맨 밑에 줄에 재무설계사는 행동묘라를 촉구하는 행동 전문가이기도 해요. 왜? 고객과 얘기를 했어요. 재무설계를 하고 이렇게 진행합시다라고 얘기했는데 고객이 안 움직이면 안 되잖아. 그렇죠? 행동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행동변화를 촉구하는 행동 전문가임과 동시에 고객의 인생에 대한 조언자가 되는 상담 전문가 역할이 굉장히 많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옛날에 이런 표현 많이 썼어요. 오케스트라의 지휘자다. 네, 그런 표현을 많이 썼어요. 지금 이제 코디네이터 역할이다. 금융교육 전문가다. 상담 전문가다. 금융주치의다. 뭐 이런 표현들이 있으면 다 뭐다? 재무설계사를 지칭하는 얘기다. 자, 재무설계사 전문성과 윤리성입니다. 첫 번째, 재무설계사는 재무설계 업무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시험을 통해 전문성을 검증받아서 자격 인증을 받죠. 예, 여러분들이 지금 그 과정을 지금 거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고 바로 밑에 역량 개발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을 입증해야 자격 유지가 가능해요. 이걸 계속교육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AFPK 자격을 따면 그냥 딴 날로부터 그냥 쭉 평생 자격 유지가 되는 게 아니고 매 2년마다 검증을 거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또
만만치 않아요. AFPK 같은 건 20학점 따야 되거든요. 학점.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꾸준한 업그레이드를 하지 않으면 이런 앞에서 얘기했었던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과정은 자격증만 딴다고 해결이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자, 바로 밑에 재무설계사는 윤리규정 준수서약을 한 윤리성을 갖춘 재무설계 전문가다. 그래서 윤리규정은 윤리원칙. 자, 윤리원칙 8가지가 있습니다. 뒤에 가서 나오겠지만은. 그 다음 행동규범 48가지가 있어요. 어려운 건 아닌데요. 당연히 사람으로서 또는 전문가로서 해야 될 일들만 적어놓고 있어요. 결격사유. 당연히 재무전문가로서 이렇게 어렵게, 시험을 보고 합격을 했지만 결격사유가 있으면 당연히 퇴출을 시켜야 되겠죠. 또는 벌을 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야 조직이 제대로 커나갈 수 있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격사유가 있으면 엄중하게 봅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고객 우선의 원칙이 핵심이다. 한 페이지 넘겨서 보시면 그래서 재무설계사의 자격인증과 자격갱신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자 여기서는 핵심 포인트를 딱딱 찝어 드릴게요. 여기서는 뭐 문구 나와 있는 걸 다 읽어봐야 어차피 큰 소용은 없는데 대신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부분인데 이 부분만 알고 있으면 크게 문제 없어요. 다만 제가 찝어 드리더라도 한번 읽기는 하세요. 자, 자격인증과 자격갱신입니다. 아까 얘기를 했었던 거예요. 첫 번째 줄에 교육을 수료하고 시험에 합격한 후 그 다음에 윤리요건 충족, 요건 줄을 그어야 되겠죠. 이렇게 됐을 때, 그 다음 바로 밑에 줄에 한국 FPSB의 징계 규정에 따른 것에 동의해야 된다. 따를 것에. 즉, 이렇게 자격을 땄더라도 내가 문제가 생기게 되면 난 징계를 받겠다. 이걸 감수하겠다. 라고 하는 거에 동의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바로 밑에 갱신. 자, 2년이고요. 2년마다. 그래서 유효기간은 2년입니다. 그리고 만료가 되게 되면 자격갱신을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랬을 때 윤리학점, 2학점.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어야 되니까 자그마치 10%가 내가 따야 될 10%의 점수가 윤리예요. 그리고 나머지 18점에 해당하는 학점을 보태서 20학점이 돼야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격갱신이 가능하다라는 거고 이 자격갱신이 안 되게 되면 자격정지가 되는 거고요. 그 정지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이제 끝나는 거죠. 자격이. 그렇기 때문에 맨 밑에 줄에 보시면 고달랑 맨 밑에 줄에 AFPK 자격인증자의 계속교육을 통한 지속적인 역량 개발은 자격인증자의 전문성 향상은 물론이거니와 이는 금융소비자의 이익에 직결되므로 계속교육을 통한 자격 유지는 매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CFP 자격인증은 체크만 하고 넘어갈게요. 맨 밑에 줄에 AFPK 자격인증에 요구하지 않았던 실무경험 요건 아까 갖춰야 된다 그랬죠? 그리고 2년마다 하고요. 23페이지 상단에. 그 다음에 2학점, 윤리학점은 똑같은데, 전체적으로 30학점 이수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그마치 A보다 10학점이 높죠. 자, 재무설계사의 업무 영역입니다. AFPK 자격인증자의 영역은요, 1에서 3단계까지고, 요것만 체크하세요. 그 다음 CFP 자격인증자의 영역은 모든 단계예요. 뒤에, 지금 이건 제가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는 게 프로세서를 안 배웠기 때문에 뒤에 가서 보시면, 재무설계 프로세서는 1에서 6단계까지 나눠집니다. 그 중에서 AFPK가 할 수 있는 영역은 3단계고요. 그 다음 나머지 CFP는 6개 영역을 다 업무 수행을 할 수가 있어요. AFPK가 만약에 밑에 단계의 업무 수행을 하려면 누구의? 그쵸. CFP의 지도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적혀 있는 거니까 그거는 이제 요것만 기억하시면 A는 3단계, C는 전체, 그리고 CFP의 업무 지도를 받아야 된다. 끝이고요. 그 다음 재무설계사에게 필요한 역량을 살펴보게 되면 한국 FPSB 맨 밑에 줄에 보시면요. 맨 위에 줄서부터 한번 볼까요? 역량이란 특정한 직무를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그래서 바로 밑에 줄에 그래서 그 밑에 단락에 보시면 이런 거 있어요. 요것도 시험에 잘 나와요. 구분하는 문제로 잘 나와요. 한국 FPSB에서는 자격 인증자에게 필요한 역량을 전문 지식, 전문 기술, 전문 능력. 그러면 지식, 기술, 능력이 각각 항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요 항목 구분하는 거 잘 나옵니다. 자, 전문 지식을 살펴보게 되면 전문 지식은 첫 번째 줄에 한번 보죠. 재무설계 전문가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광범위한 재무설계 영역에 대한 다양한 소비자의 니즈를 다룰 수 있는 이론적, 실제적 전문 지식이 요구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두 줄 정도 내려가서 보시면 특히 그러니까 밑에도 두 번째 줄이죠. 특히 거시경제에 대한 이해, 이게 투자에서 배우는 거예요. 금융 관련 정책이나 규정에 대한 이해, 이것도 투자에서 배우고요. 화폐와 시간 가치, 투자나 뭐 은퇴 설계나 저희도 배워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다음에 할 거예요. 등 이해, 이런 다양한 재무 설계사의 기본적인 지식을 습득해야 되는 거, 이걸 전문 지식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전문 기술, 지식만 있으면 뭐해? 스킬이 있어요. 그렇죠? 그 스킬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두 번째 줄에 전문가 정신의 원칙에 기반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전문 기술은 고객과, 첫 번째 줄서부터 줄거요. 전문 기술은 고객 및 동료와 함께 일을 함에 있어 건설적이고 협력적인 방법을 통해서 방법을 행동하는 재무설계사 역량이며 재무설계사 윤리 원칙 중에 하나인 전문가 정신. 그러니까 전문 기술 있고 전문가 정신, 그리고 가로 1번에 전문가적 책임. 두 번째 업무 수행. 당연히 전문가적인 업무 수행 스킬이겠죠. 그래서 거기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보시면 분석과 전략 개발 시에 적절한 자료를 참고하며 전문가로서 주도적으로 행동하고 재무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 책임을 다해야 되는 전문가적 업무 수행,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대화도 스킬이에요. 가장 중요한 대화의 스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경청이거든요. 고객의 말을 잘 듣고 그걸 공감적 경청을 하고 파악하고 하는 부분들. 그렇게 해서 커뮤니케이션. 그 다음에 인지. 그렇죠? 그래서 재무설계사는 수리적 방법이나 공식을 적절하게 적용할 수 있어야 하고, 그렇죠? 이건 줄그세요. 다양한 출처로부터 정보를 수집, 분석, 통합하는 기술을 발휘해야 된다. 비판적 사고나 아니면 수리적 방법, 공식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 인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재무설계사의 전문 기술로는 전문가적 책임, 업무 수행, 커뮤니케이션, 인지 네 가지가 있다. 아주 쉽게 나오면 요 네 가지가 나오는 거고, 살짝 더 안에서 나오면 요 안에 있는 이야기들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전문 능력. 자, 맨 밑에 줄, 고달락 맨 밑에 줄에 보시면 재무 설계 업무 영역별로, 설계 영역별로 수집, 분석, 통합이라는 세 가지 프로세서 요소로 구분이 되고요. 그러니까 전문 능력은 수집 능력. 그러니까 재무 설계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능력, 분석. 잠재적인 기회와 제약 요건 확인하고, 요인 확인하고, 전략 개발을 위한 정보의 분석과 평가 능력, 그리고 통합. 그래서 정보를 통합하여 전략을 평가, 확정하고 재무 설계하는 수립하는 능력. 이 세 가지 능력도 있어야 된다. 요게 이제 전문 능력이에요. 시험에서 나올 때 여러분들이 가장 섞이는 부분이 뭐냐면 전문 기술과 전문 능력을 섞어서 시험에 되게 되면 굉장히 찾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구분할 수 있을 정도는 기억을 해주실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고객에 대한 이해. 자, 고객에 대한 이해 쪽에 살펴보면 되게 간단하게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 있는데, 다만 시험에서 옆에 27페이지에 나와 있는 부분들은 자주 언급되는 부분이니까 그거 같이 한번 살펴보죠. 행동재무학에 대한 설명이 쭉 나와 있는데 이런 거야. 행동재무학 맨 밑에서 01번 행동재무학과 재무설계 첫 번째 줄. 요건 줄로 한번 가보죠. 인간의 행동은 과연 합리적일까? 요게 이제 행동재무학의 시작이에요. 행태경제학 또는 행동재무학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람은, 그러니까 요게 이제 처음부터 얘기하면 좀 복잡한 얘기긴 한데, 경제학을 하면서 쭉 얘기를 하다 보니까 경제학에서 전제하는 사람은 합리적인 사람이에요. 언제나 이성적으로 행동하는 거고, 경제적으로 생각을 하고 행동하는, 언제나 뭐 틀리지 않는 합리적인 사람이다라는 게 이제 우리가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가장 이성적인 사람으로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사람은 그렇게 행동 안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그렇게 행동 안 하던데? 라고 하면서 고민해 갖고 시작을 한 게 행동경제학, 또 행태경제학이고요. 그걸 재무설계 차원에서 들여온 게 행동재무학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밑에서 네 번째 줄에 행동재무에서 다섯 번째 줄에 행동재무학에서는 사람들이 내리는 경제적 의사결정은 생각보다 비합리적이다. 그래서 그 의사결정 이면에 숨어있는 선호나 태도를 보면 나름의 체계를 갖고 반복되고 있다. 그래서 비이성적인데 그 비이성적인 것도 체계적 좀 반복되는 성향이 있다면 이런 부분을 잘 캐치해서 행동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재무설계사는 하고 얘기하는 게 이제 행동재무학.
관련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27페이지에 보시면 손실회피. 내가 1,000원을 벌었을 때, 주머니 1,000원 들어왔어요. 뿌듯하죠. 네, 근데 1,000원을 벌었을 때보다 투자해서 1,000원을 까먹었을 때 훨씬 사람들은 마음이 아파한다라는 거죠. 1,000원을 벌었을 때보다 그래서 사람들은 손실을 더 싫어한다. 손실을 회피하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소유 효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건을 시장 가격보다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하지만 같은 물건을 사려고 할 때는 시장 가치보다 더 싸게 사고 싶어 한다. 예를 들어서 내가 물건 하나 팔 때 이 물건 500원짜리야. 좋은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이거 똑같은 물건 시장에서 살 때는 그거 350원에 안 돼요? 뭐 이렇게 되는 걸 얘기해. 내가 갖고 있는 걸 더 큰 가치를 부여한다라는 거죠. 단내리기 효과. 두 번째 보면 경험한 최고 투자 수익률이 30%였다면 뭐냐면 내가 투자하면 나는 성공할 수 있어. 내가 최근에 투자한 게 30% 수익 먹었거든. 그러니까 나는 몇 퍼센트 이상 수익을 먹어야 돼. 앞으로도 30% 이상 수익을 먹어야 돼라고 얘기하는 게 단내리기 효과. 근데 자기 과신. 야, 내가 하면 된다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누군데 내가 하면 돼. 근데 사실 뭐 세상이 어디 그런가, 그쵸? 예, 이렇게. 우리 교재에서 요 4가지 정도 나와 있어요. 손실회피, 소유효과, 단내리기 효과, 자기과신. 4가지가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고객에 대한 이해 쪽을 한번 살펴보죠. 고객에 대한 이해 부분을 살펴보게 되면, 28페이지요. 5번째 줄에 보시면 주로 한번 가보죠. 신념이나 태도 또한 고객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요소다. 일반적으로 고객의 신념이나 태도는 고객이 가지고 있는 목표의 우선순위에서 드러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소비 형태에서 많은 영향을 미친다. 형태에도. 그래서 그 다음에 그 밑에 3번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 두 번째 줄에 질문과 경청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래서 바로 밑에 질문과 경청, 그 커뮤니케이션은 맨 밑에 줄에 고객의 정성적 정보를 파악하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 이거 줄거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질문하기 한번 살펴보면, 자, 고객한테, 고객님,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이 있어요. 고객하고 처음 만났는데,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고객하고 처음 만났어요. 고객하고 처음 이렇게 대면을 하는데,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이게 뭐지? 이럴 거잖아요. 낯설 거잖아요. 그쵸? 근데 이렇게 물어보면, 혹시 성함은요? 그 다음에, 금융기관에 은행을 좋아하세요? 아니면 증권사를 좋아하세요? 투자는 어떤 걸 좋아하세요? 뭐, 증권 투자를 하세요? 아니면은, 뭐, 보험 상품을 주로 가입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폐쇄형 질문이거든요. 던져서 달락달락 끝내면서 폐쇄적으로 이어 안 나가는 거. 인생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인은 어떤 삶을 살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개방형 질문이에요. 그러면 고객을 처음 만났을 때는 개방형 질문이 좋을까, 폐쇄형 질문이 좋을까요?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적어놓고 있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재무설계사에 요건 줄구세요. 재무설계사의 적절한 질문은 고객에 대한 깊이 있는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바로 밑에 정량적 정보는 설문지나 사실관계 서류 등에서 파악할 수 있지만 고객의 가치관, 심려, 태도와 같은 정성적 정보는 적절한 질문을 통해서. 바로 밑에 질문은 개방형과 폐쇄형이 있다. 자, 개방형 질문은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 다음 그 밑에 폐쇄형 질문은 동그라미 치시고 읽어보시면 돼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밑에 줄에 폐쇄형 질문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 주로 쓰이고 고객의 정성적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개방형 질문이 더 효과적이다. 자, 몇 년도 몇 월 며칠생이세요? 남편은 뭐 하시는 분이시죠? 폐쇄형이잖아요. 그렇죠? 사실관계 확인이에요. 삶이 좋아 보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부분은 뭐예요? 정성적 정보 파악 부분인 거죠. 그래서 29페이지 맨 위에 요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로 중요한 게 두 번째 줄에 고객과의 관계 초기에는 줄구세요. 폐쇄형 질문부터 시작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리고 바로 밑에 어느 정도 관계가 쌓이면 그 다음에 적절한 개방형 질문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은 뭐 세 줄 정도 내려가서 보죠. 유의할 사항은 이렇게 있는데 유의할 사항 동그라미 치시고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설명 다 드린 내용이니까. 근데 경청, 마지막으로 경청. 자, 훌륭한
커뮤니케이션은 경청에서 시작해서 경청에서 끝난다라고 해서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말하는 것은 기술이지만 듣는 것은 예술이다.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잘 들어주는 경청의 자세가 고객의 신뢰를 했었는데 효과적이다. 그래서 그 첫 번째에서 네 번째 나와 있죠. 그거 읽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맨 밑에 줄에서 두 번째, 경청은 공감적 이해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거.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경청하기에 박스 4개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까지, 요건 좀 한번 읽어보세요. 단계 쪽에 나와 있는 부분하고 반응 쪽 연결해서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경청 관련 부분은 딱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어요. 뭐냐면 아주 굉장히 유명한 대통령,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를 막 할 때 당시여서 굉장히 바쁠 때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바쁜데 A라는 사람이 찾아가서 같이 아이젠하워 대통령하고 얘기를 한참 하고서 나왔어요. 그래서 딱 나오면서 이렇게 하는 게, 저분은 정말 얘기를 잘하시는 분이라고. 그리고 정말 대단한 웅변가다고. 대통령 후보로서 정말 대단한 웅변가라고 하고서 갔는데 도대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랬더니 나는 듣기만 했어. 그리고 그러세요? 그렇구나. 그러셨어요라고 공감적 경청만 하고 나는 주로 듣기만 했어요. 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대화의 예술이다라는 거죠. 자, 이번 시간은 그래서 페이지 수가 좀 많았죠. 페이지 수가 좀 많았었고, 그리고 다양한 이야기들을 같이 얘기하느라고 시간이 좀 많이 흘러갔지만은 중요한 부분들도 많이 있었으니까. 그리고 제가 읽어드린 부분들은 꼭 눈 감고 소리 이렇게 들으시면서 기억을 하실 필요성이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시간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